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들께 기억은 믿을만한가 이런 걸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그 강박이라는 표현은 많이 아실 거예요. 이제 자기가 원하지 않아도 반복적인 생각이나 어떤 반복적인 행동을 자꾸 하는 게 이게 강박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심해지면은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이게 거기에 묶여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 무섭기도 하지요. 뭐 어떤 조현병이나 조울증 이만큼 무서운 거는 아닌데 어쨌든 우리 생활을 굉장히 불편하게 하는 게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강박이라는 것도 이렇게 잘 살펴보면은 사실은 초반에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게 초대된, 즉 채택된 일종의 방어 수단입니다. 이 강박이라는 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뭔가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은 굉장히 참을 수 없는 분노 또는 굉장히 모욕적인 어떤 상황 이런 것들이 이렇게 떠오른다든가 견딜 수 없는 불안이 막 올라오면은 그게 참 힘들거든요. 이럴 때 이 감당할 수 없는 불안, 특히 이런 것들이 올라오려고 하면은 선수를 치듯이 막 뭔가를 해요. 그럼 뭔가를 하면은 이 불안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비껴설 수 있어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의 주의 집중이라는 것은 한 번에 두서너 가지를 하는 게 아니라 주의가 한 번에 하나의 뿐이 못 쏠려요. 그러니까 막 불안이 올라오면은 얼른 막 그릇을 짚는다든가 또는 막 머리털을 뽑는다든가 또는 막 이렇게 그 숫자를 센다든가 이제 이런 쪽으로 하다 보면은 불안이 이렇게 조금 비껴지는 것 같으니까 이것을 이제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었는데 이게 자꾸 반복이 된다든가 또 너무 빈번해진다든가 하면은 이게 이제 머슴이 주인 행세 노릇을 한다고 이 강박이 자기를 지배를 해요. 이게 이제 참 곤란하게 되는 건데 문제는 이렇게 이제 지배를 하게 되면은 본인이 스톱을 하고 싶어도 안 그러고 싶어도 스톱이 안 되는 게 문제예요. 특히 강박은 이게 어떤 결과를 본 다음에 나타나는 게 아니라 어떤 결과가 나타나기 전에 미리 선수를 치듯이 이제 도망을 치는 거다 보니까 이게 파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미리 이 선수 치면서 도망을 친 거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 때 별거 아니네 뭐 이런 거를 경험할 기회가 없으니까 미리미리 도망을 치는 것이 그만 자리가 잡혀져서 이게 참 극복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강박증은 예후가 별로 좋지 않다라고 할 정도로 별로 좀 치는 질환입니다. 자, 그런데 거의 모든 심리적인 증상은 기본적으로 강박을 깔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이제 이런 증상에 이제 뿌리는 불안이라 그랬잖아요. 이 불안이 이렇게 올라오려고 하면은 나름 그거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그거를 이게 비껴쓰려고 시도를 하다가 보니까 거의 모든 증상에는 강박이 좀 따라요. 그런데 이런 강박 자체로 성공을 하면 강박증이 되는 거고 이런 이제 강박을 발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실패가 됐을 때는 이제 각각의 증상으로 이게 고정이 되는 그런 형태로 이제 나타나는 게 강박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강박이라는 것은 이 초반에는 방어적인 수단으로 채택이 됐다. 그럴 때 그리고 이거는 미리 선수 치듯이 도망을 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잘 떨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모든 증상의 배후에는 어느 정도 다 강박적인 이런 성격을 조금 깔고 있다. 이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제가 뭐 이게 강박 자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어느 부인에 대해서 내용을 여러분들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어느 부인이 제게 오셔서 막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자기는 조금만 이게 뭔가 심기가 불편해지면은 이 어머니를 자꾸 탓하게 된다래요. 어머니를 비난한다. 그래서 요즘도 계속 이 어머니에 대한 이 탓이 올라온다 그래요. 그래서 아니 어머니가 무슨 죄를 그렇게 저질렀길래 어머니를 탓하느냐 그랬더니 어머니가 조금만 현명했었으면은 내 팔자가 이 지경이 안 되었을 거다. 그래요. 그래서 그래 당신 팔자가 어떠냐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얘기할 거 없고 조금만 더 신경 썼으면 어쨌든 지금보다는 훌륭한 위치에 있을 텐데 지금 아주 이게 지지궁상으로 산다. 그래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당신 어머님이 도대체 무슨 잘못을 그렇게 저질러서 아직도 지금 그렇게 어머니를 탓하오 그랬더니 어머님이 이제 남편하고 이 부인의 아버지와 이제 옛날에 막 부부싸움을 하면은 화가 나서 그 동생을 데리고 친정에 가서 며칠씩 안 왔대요. 근데 이제 이 엄마 입장에서는 두 애들을 달고 가면은 이제 그것도 번거로우니까 더 어린 동생을 끌고 가고 이제 조금 더 큰 자기는 그냥 집에 두고 갔는데 자기는 그게 너무 힘들었대요. 그리고 또 아버지는 이제 부인이 집을 나가니까 화가 나서 막 술을 들이키고 그러면 엄마는 없고 아버지는 술을 들이켜서 막 성질을 내니까 그 속에서 너무 불안하게 자랐다래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보니 그 어린 시절에 그게 참 이 공포스러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수궁은 가는데 이 엄마 입장에서는 왜 그렇게 한 것 같냐 그러니까 이 부인이 딱 잘라 얘기해요. 그 미숙한 탓이지 그 엄마 입장에 뭐 있겠느냐 그래요.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유추할 때에는 이제 남편이 경제력은 약하고 술은 자주 들고 그러니까 이 부인도 살긴 살아야 되는데 이제 남편에게 겁주기 위해서 사네 안 사네 그러면서 이제 갔다가 또 다시 돌아올 때는 데려갔던 동생도 그렇지만 여기 두고 온 자식 때문에 더 와서 결국은 이 어머님이 힘겹게 이제 장사를 해서 그 남편이 경제력이 있든 없든 그 어머니도 고생을 많이 했는데 어쨌든 이 부인은 뭐 얄짤 없이 엄마가 이제 미숙했다 탓해요. 그래서 그 엄마에 대한 타령을 이제 매 차례 들어주다가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지난 일을 읊어대는 것도 한두 번이지 지금 당신이 결혼한 지 30년이나 되었는데 아직도 그때를 자꾸 소환해 오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내 생각에 당신의 현재 뭔가 불편하니까 탓을 자꾸 옛날로 돌리는 거지 현재가 쾌적하면은 지나간 옛날 좋았던 것이든 나빴던 것이든 다 지나갔는데 그거를 소환해 올 일이 뭐 있겠냐. 그러니까 이제 초점을 현재에 맞춥시다. 이렇게 제가 이렇게 확 이제 단언을 하고 이제 그때부터 막 푸시를 하듯이 현재를 막 뒤졌어요. 그랬더니 뭐 역시 현재 남편하고 사이가 안 좋은 거예요. 이 부인이 좀 빡빡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든지 까칠하게 이제 남편하고 싸우는데 그래도 그냥 저냥 지냈는데 이제 자녀가 커서 자녀가 엄마에게 반기를 드니까 그때 이제 이 엄마가 뒤집어진 거예요. 어머니로서. 그래서 그러니까 당신이 아무리 이 방어를 둘러쳐도 당신이 현재 남편하고도 사이가 안 좋고 또 자녀와도 사이가 안 좋으니까 이 만만한 게 엄마라고 막 엄마 탓을 돌린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 탓하는 게 너무 이게
이제 이게 습관이 되어갖고 이제 그 엄마에 대한 불만에게 짓눌려갖고 마치 엄마 때문에 모든 것이 불행해진 것처럼 이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불편할 때 간혹 엄마에게 탓을 돌리는 것까지는 그거는 뭐 어쩌겠어요. 그게 뭐 바람직하지는 않아도 아이 뭐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치지만 지금 이 부인의 경우는 이 엄마에 대한 그 다 늙은 엄마에 대한 그 불만이 오히려 이 부인의 생활을 침해할 정도가 됐으니까 이제 이게 강박에 사로잡혔다는 얘기예요. 이 분노에 사로잡혀 있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제가 이 부인이 뭐 또 엄마를 뭐라면 그 나이에도 그딴 얘기냐. 지금 당신 나이가 몇 살인데 이런 식으로 정말 치그럭치그럭 하듯이 그렇게 제가 밀어붙였어요. 그랬더니 막 풀풀 저에게 푸념을 하면서도 이 부인이 왠지 또 저를 따라요. 그래서 이제 쭉 진행을 하면서 남편하고 갈등이 있을 때 이렇게 물러서라. 또 자녀가 무슨 푸념을 하면은 그래, 내가 부족해서 그랬어 하고 그렇게 물러서라고 자꾸 종용하다시피 시켰더니 이 부인이 몇 차례 그렇게 하니까 이 부인이 예상하지 않았지만 남편이 좀 순하게 나오고 또 자녀도 좀 순하게 나오니까 이 부인이 가까스로 선순환을 이제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렇게 하더니 이 부인이 마침내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이 엄마에 대한 찬사를 내놓기 시작해요. 참 우리 무능력한 우리 아버지인데도 이 엄마가 가정을 파기하지 않고 자기가 참 고달프게 식당 이런 걸 해가면서 어렵게 우리를 교육시켰다. 또 자기가 결혼을 할 때 그 시댁에 그 빈손으로 가서 기죽으면 안 된다고 엄마가 정말 허리띠를 졸라매서 이 돈을 마련해 갖고 혼수를 넉넉하게 해줬다. 뭐 이런 등등 이 엄마에 대한 좋은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웃었어요. 아니, 당신 엄마를 좀 엄마에게도 좀 애로가 있지 않겠느냐. 그거를 조금 그쪽으로 생각을 해보라고 할 때는 우리 엄마같이 모자라고 시원찮은 여자, 미숙한 여자에게 무슨 장점이 있겠느냐고 그렇게 하더니 이제 와서 무슨 말이요? 하고 제가 이제 놀리듯 이러니까 이 부인 입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교수님, 기억이라는 게 참 요사스럽습니다. 이래요. 그래서 무슨 말이요? 그랬더니 이 자기가 분노에 차 있을 때는 엄마에 대해서 나쁜 기억만 꽉 이게 차 있었대요. 근데 지금 이렇게 이제 자기가 조금 편해지면서 이 엄마에 대해서 좀 이렇게 객관적으로 생각을 하니까 엄마의 장점이 보일 뿐만 아니라 자기가 상당 부분 엄마에 대해서 왜곡된 기억을 갖고 있었다는 걸 발견한대요. 그래서 제가 아니 그거를 그전에는 몰랐었습니까? 그러니까 옛날에는 전혀 생각지 못했는데 이렇게 여유 있게 이렇게 앞뒤를 맞춰 보니까 시간적으로도 틀렸고 또 아버지가 자기에게 잘못한 거를 이거를 어머니가 잘못한 걸로 왜곡을 하고 있었다는 게 드러납니다. 그러면서 깔깔깔 웃어요. 그래서 제가 맞습니다. 우리가 많은 분들이 기억은 딱 사진 찍듯이 고정된 걸로 여기는 경향이 있는데 기억마저도 이게 내 기분에 따라서 편집이 늘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옛날에 저게 이랬다 이런 거에 너무 사로잡히시지 마시고 내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기억이 얼마든지 왜곡되고 수정되고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은 그래서 기업도 그렇게 믿을 만한 게 아니라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